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하남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엄마가 원래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얘기를 듣자니 잡신도 많이 들리셨고 굿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기가 약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가 센 줄 알았어요. 엄마나 언니는 가위도 엄청 많이 눌리고 악몽도 자주 꾸는데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사가고 나서 고등학교를 적응하고 있던 무렵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자매가 2명, 어린 남동생 1명, 엄마와 아빠 이렇게 5명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 노크를 하시는 건 아빠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에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잠에서 깨버려가지고 아빠인가 해서 급하게 스탠드를 켜고 문을 열었는데 부엌은 온통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몰라 온 집안 불을 다 켜고 돌아다녀 봤는데 누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렸어요. 내가 잠결에 잘못 들은 거다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이상한 기척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성분이라면 꼭 한번 느껴봤을 누군가 내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기척이요. 그게 한두 번이면 과민 반응이라 넘어가겠는데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어두운 길에는 언제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왠지 내가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을 거라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등이 식은 땀으로 젖어가는데도 돌아볼 엄두가 안 났어요. 언제나 집에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다며 자기 최면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앞에서 그런 기척이 들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했어요. 이제는 아파트 내부 현관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내 뒤에 있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서 손가락이 떨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에 있을 언니에게 연락해서 제발 데리러 나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날은 언니가 데리러 나오자 기척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수십 번을 자기 최면을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뒤를 습격했어요. 아직도 형체가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절 쫓아다니던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감촉이 드는 마당에도 뒤를 돌아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 어깨를 찔렀어. 지금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어. 마치 분수처럼 퍼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 하는 촉감 외에 모든 감각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피를 적시는 환상을 보면서도 멀쩡히 걸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차마 내가 본 것에 대해 현실화시키면 거기서 끝인 것 같은 두려움에 끝까지 내가 본 건 환상이야. 난 다치지 않았어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모자를 쓴 그 남자는 매일매일 야자를 하고 돌아오는 저를 뒤에서 찔렀어요. 꼭 그 지점에서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갔어요. 절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신병자 취급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 그것을 본 이후로는 내가 보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현실화시키지 않고 단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게 되는 망상이라고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차라리 빨리 상담을 할 걸. 그 남자는 처음에는 거리, 그 다음은 저희 아파트 현관, 또 그 다음은 현관에서 더 가까이 와서 계단에서 계속 내 눈에 보이면서 수시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집으로 침입했던 이후로는 다른 것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젖어 있는 여자 1명이었어요. 머리에서 물기가 떨어지곤 했었는데 언제나 저희 집 베란다에 음습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보면서 있으려니까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멘탈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심했던 게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쫓아오는 그 남자를 잊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친구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만약 친구가 없으면 언니에게 부탁했고요. 그 남자가 점점 저에게 주는 영향력이 커져갔어요. 여전히 집 앞에서 찌르고 또 찌르고 자고 있는데 눈을 뜨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방법으로 점점 더 저에게 가까이 왔어요. 어떤 때는 노크를 하기도 했지만 가장 저를 미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전 그때 한계였어요. 이제는 저게 내 스트레스의 산물이 아닌 것 같다고 확신하고 처음으로 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언니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엄마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엄마에게 나를 지켜보던 그 남자, 그리고 밤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서 있던 물에 젖은 여자, 저희 교실에 붙어 있던 파란 얼굴의 아이들까지 정말 제가 본 건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말해주셨어요. 물에 젖은 여자는 나도 봤어. 저는 그제서야 내가 본 게 정말로 나만의 환상이 아니었던 거구나 했어요. 내가 본 건 축축하게 젖은 머리 하나가 밤중에 방 안을 굴러다니는 거였어. 그때 받은 소름 돋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자는 도중에 도르르 가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물에 젖어 반질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무언가가 방 한가운데를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것에는 이골이 나 있었던 거였는지 다행히 무시하고 자는 게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절로 갔어요. 거기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불상과 그림마다 저를 올리고 왔어요. 저는 믿지는 않으면서도 진짜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그 남자를 없애달라고. 매일 매시간 붉은 팥과 찹쌀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형체들이 기적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사라졌는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 집을 나왔고 그 남자는 이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자도 아이도 남자도 제 눈에 안 보인답니다. 나중에 엄마가 유명한 점집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점쟁이 분께서는 딸이 그림이나 손재주가 좋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실제로 취미 삼아 그림을 그렸기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시꺼먼 것들은 잡귀라고 복이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를 가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복이 어깨에 있어서 그렇게 끈질기게 어깨를 찔러댄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서부터 대학 새내기 시절까지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 언니. 정확히는 언니가 있었다고 해요. 나는 기억조차 못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니까요. 언니와 나는 나이 터울이 커요. 10살 가까이 되는데요. 내가 임신된 지 3주 후에 언니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미쳐서 정신병원에 수감됐어요. 하지만 날 품고 있어서 약물 치료는 못했어요. 대여섯 달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자기 배를 핥히고 뜯은 자국이 선명한 걸 보고 놀랐단다. 손톱이 빠지고 갈려서 손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와중에 미쳐버려서 의사며 도우미에게 자꾸만 뱃속에 사탕이 들어있다면서 자해를 했다는 것을 엄마는 그제야 알았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울고 뒹굴고 소리 지르다가 발작을 하듯 웃는 그런 소리를 내다가 쓰러져 잠들었던 엄마는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것이 낫기가 힘든데 신기하다며 의사가 혀를 내두르는 걸 듣고 내 덕에 제정신을 차린 거라면서 날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오빠는 언니보다 2살이 많았어요. 사춘기를 엄마 없이 보낼 뻔한 오빠를 내가 구한 거라면서 날 예뻐했어요. 난 그때까지도 내게 언니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10살 생일날 가족들이 빙 둘러서 케이크에 촛불을 켰을 때 난 정신을 잃었어요. 일렁이는 촛불을 보다가 눈앞이 흐려진 게 마지막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는 목을 놓고 울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있던 오빠는 까까머리 속이 다 보이도록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깨진 접시를 치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던 것을 나는 보았어요. 생일 파티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며칠간 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배웅하러 나갈 때마다 나를 서글프게 바라보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오빠의 말은 이랬어요. 내가 촛불을 끄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막 울었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생일날 애가 왜 울고 있나 싶어서 달래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없이 A가 잘 지내서 좋은데 난 생일 케이크 못 먹어서 얄미워. 근데 A를 미워해서 미안해. 이러더란데요. 어머니는 말뜻을 깨닫자마자 엉엉 우시고 오빠랑 아버지는 아직 영문을 모르고 계시는데 내가 다시 오빠한테 말하길 학교에서 오빠 모른 척해서 미안해. 밉다고 해서 미안해. 많이 좋아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오빠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는데 아무도 감히 주울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고 한참을 울다가 엄마, 아빠, 오빠 다 너무너무 사랑해. 먼저 가서 미안해. 계속 지켜줄게. 그 말을 하고서 쓰러졌단다. 이날 이후부터 케이크와 과자뿐이었던 내 생일상에는 과일과 전, 그리고 10개의 초가 꽂힌 떡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럴 적마다 나는 이유 없이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 나이 20이 된 지금까지 나는 영혼을 믿어요. 세 번째 이야기, 고백. 엄마. 예전에 내가 엄마랑 싸우고 한동안 연락 안 했을 때 기억나? 그때 있잖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있지. 엄마 딸 김혜정은 그때 죽었어. 그것도 내가 죽였다. 놀랐지? 장난치는 거 아닌데 장난 같아 보여? 한 20년 된 나. 우연히 지갑을 하나 주웠거든. 돈만 빼고 버렸으면 됐는데 그냥 궁금하잖아.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몰래 본다는 게 생각보다 짜릿하거든. 그렇다고 별게 있었던 건 아니고 현금 몇만 원, 영수증, 학생증,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정도였어. 근데 또 그걸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 지갑 너머로 보이는 이 아이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그냥 학교 앞에 가서 무작정 기다렸지. 근데 혜정이는 사진빨이 좀 심하더라. 남자친구 보고 알아봤지 뭐야. 남자친구가 완전 내 이상형처럼 생겨서 첫눈에 보고 반했었거든. 아무튼 며칠 좀 지켜봤는데 말이야. 혜정이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 잘생긴 남자친구, 화목한 가정과 유복한 경제 사정. 근데 그때 내가 좀 힘들었거든. 나는 늘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있잖아. 나는 고아야.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선 학대도 당했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뛰쳐나왔을 때 처음 훔친 게 혜정이 지갑이었어. 주었다고 그랬었나? 어쨌든 말야. 그때 훔친 돈도 다 쓰고 정말 배고팠는데 문득 지갑이 정말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더라고. 나는 연기자가 꿈이었어. TV에 나오는 이쁜 배우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혜정이를 연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신기했던 게 우리 둘이 생긴 게 누가 봐도 헷갈려 할 정도로 비슷했거든. 머리 스타일이나 피부 상태, 그런 것은 달라도 눈매, 입, 그리고 코나 체형은 진짜 비슷했어. 이런 게 운명인가 싶더라. 그리고 혜정이는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냥 김혜정을 하기로 했어. 생활 패턴이나 습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은 매일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걸로 됐는데 얘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아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왜 그때 있잖아 그때 엄마한테 엄청 화내는 문자 보냈을 때 그거 실은 내가 보낸 거였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한 사람의 일생을 전부 듣는 건 딱 일주일이면 충분했어.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적게 걸리겠다. 혜정이가 내 계획을 눈치챘는지 뭔가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실이랑 다른 말을 할 때마다 손톱을 뽑았어. 3개 정도 뽑고 나니까 그 뒤론 사실만 말하는 것 같더라. 나중에 손톱은 다 뽑아버렸어. 그 고통에 가득 찬 혜정이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혜정이는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해야 하나. 근데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이를 뽑으면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지 몰랐거든. 내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차가운 게 죽은 것 같더라고. 그때 정말 죽은 건지 기절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여야 했으니까. 김혜정이 2명인 건 이상하잖아. 자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도 참 보람이 있었어. 아마 지금쯤이면 혜정이는 대서양의 태평양 바다에 골고루 퍼졌을 거야. 엄마 왜 울어? 나 결혼할 때도 안 울었으면서. 왜 울고 그래? 바보같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어제랑 오늘이랑 왜 누구한테 말하려고. 근데 엄마는 치매 걸렸잖아. 아무도 안 믿을걸. 어머네 정신 좀 봐. 밥 다 됐겠다. 기다려.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오늘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근데 실은 나 장조림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 엄마 사랑해. 4번째 이야기, 딸의 복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어요.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딸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어요.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어요.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어요.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에 중독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어요.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부모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어요.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어요. 부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 나오는 걸 보고 권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했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지하실에 감금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침대에 묶어놓고서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어요. 강제 헌혈이었어요.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구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할 뿐이었어요.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서 자신의 피가 천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어요. 가끔은 단순한 현실이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5번째 이야기, 가난한 집.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한 탓에 부모님은 동생도 낳아주지 않았어요. 가끔은 나도 원치 않았는데 생겨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입는 옷도 전부 동네에서 남이 입던 것을 얻어온 걸 입었고 간식이라곤 공원 수도가에서 먹는 수돗물이 전부일 정도였어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물려받는 것에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 나도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물론 공부할 때 쓸 학용품이나 가방 같은 것도 전부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런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던 나였지만 딱 한 가지 싫은 것이 있었어요. 책상이에요. 책상이 처음부터 싫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디선가 얻어온 이 책상은 남이 쓰다가 준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새 것이었어요. 서랍을 열면 아직도 나무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새 것인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새것 아닌 새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라고는 별로 관심도 없던 나는 순전히 책상이 마음에 들어 할 일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들춰보기도 하고 폐지 수거함에서 주워온 만화책을 읽기도 했어요. 책상이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책상 앞에 앉아 만화책을 읽고 있었더니 발에 싸늘한 것이 살짝 닿았어요. 크게 신경 쓸 만큼 닿지도 않았고 그냥 싸늘한 게 닿았구나 하는 정도로 살짝 닿았기 때문에 그냥 내 발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곤 만화를 계속 읽었어요. 한참을 또 만화를 읽고 있었더니 또 살짝 차가웠어요. 또 대수롭지 않게 만화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닿는 것이 짜증나서 발에 닿는 그것을 발로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발끝에 뭔가 물컹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도 읽고 있던 만화가 너무 재미있었던 탓에 눈은 만화를 보고 있는 채로 발끝으로 그것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으로 표면을 훑어보니 물컹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점점 위쪽으로 훑어 올라갔고 발가락 끝에 실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실이 꽤 많다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그것의 정체를 깨닫고 얼른 책상 밑을 들여다 보았어요. 하얀 남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눈알이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놀라서 의자채로 뒤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눈은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 남자아이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그 남자아이도 검은 구멍밖에 남지 않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내 방에서 도망쳤어요.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헛것을 봤을 거라고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도 혹시나 헛것을 본 건 아닌지 다시 조심스레 방에 가보았더니 책상 밑에는 다른 잡동사니 뿐 아까의 그 남자아이는 없었어요. 그 후에도 잊을만 하면 발에 싸늘한 것이 닿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가위 눌리는 일조차 없이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용히 방을 나가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책상을 버리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내 생에 처음 가져본 새 것을 버리는 것이 나에겐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책상 밑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서웠어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어쩌다 보니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어디서 난 책상인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조금 곤란한 듯한 얼굴을 하고 대답했어요. 그 책상은 원래 옆 동네의 A군 거였는데 A군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깊은 곳에 들어가 버렸는지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A군의 물건을 그 집에서 정리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얻어오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엔 이미 어릴 적에 그것을 본 지도 한참 된 데다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기에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 후에 나는 야구에 흥미를 가졌고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전히 가난했던 우리 집은 글러브와 배트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고는 어디선가 야구용품을 얻어오셨어요. 야구부에 들어가고 얼마 후 부원 중에 한 명이 내 글러브와 배트를 보고 그거 빚거 아니야? 맞네. 여기 이 흠집을 보니까 빚거 맞네. 라고 했어요. 나도 비를 알고 있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내 또래인 비는 옆 동네에서 야구를 잘한다며 꽤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비는 최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기억 속의 일이라서 처음엔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나를 괴롭혔지만 곧 기억이 났어요. A와 B는 둘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것이 다 내게로 왔어요.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게임기가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기다리라고 하시고 며칠 후에 게임기를 구해 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수지에서 옆 동네 중학생이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는 책상 밑을 보는 것이 무서워요. 6번째 이야기, 시체 냄새.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 그 집에서 썩은 시체가 나오거나 살인사건이 생기더라도 시골 동네 아니고는 입소문이 상관없어요. 원룸이나 주택가에서 이런 사건 나오면 저 같은 사람에게 1년간 공짜로 와서 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시체 냄새도 없어지고 주변 집들과 융화가 된다면서요. 이것도 양심 있는 집주인의 생각이고 대부분 꺼림칙한 집의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원룸이 많아요. 현실이 그렇듯 대부분 세입자이고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 건물들의 관리는 청소업체와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요. 실제 사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던 40대 남자가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어 10월에 고독사를 하게 되었어요. 2달 후에 추워진 한겨울, 이웃집 여자가 건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하여 신고를 했어요. 창문으로 사체를 확인 후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안 문을 열었어요. 하필이면 그 집이 가스가 끊겨서 사체 바로 옆에 전기 스토브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체가 짙은 녹색으로 푹푹 부어서 썩은 피와 부유물들이 방 한가득이에요. 12월인데도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구석진 곳마다 까맣게 번데기로 된 구더기들이 있어요. 사체를 옮기고 부동산은 건물 청소 업체에 청소를 넘겨요. 이분들의 작업 방식은 우선 집안의 집기를 모두 밖으로 꺼내고 장판과 벽지를 벗겨요. 그리고 세정제로 청소를 하고 마지막은 크레졸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수술 집기들을 살균하는 약을 뿌려줘요. 이렇게 하고 대금을 받거나 청소 파출부 아줌마들을 불러 감독해요. 이제 부동산에서 방은 다시 내놓아요. 주변과는 조금 싸게 내놓거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주변 주택에 시세와 같게 방을 내놓아요. 이번에는 조금 싸게 내놓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사 후 이틀 만에 집에서 썩은 내가 난다며 보증금을 빼서 나갔어요. 부동산도 일이 커질까 빨리 보증금을 내줘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안방의 장판을 들추어 보니 시멘트에 까맣게 핏물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건 시멘트만 락스로 닦는다고 없어지는 냄새가 아니에요. 설비업체를 불러서 시멘트를 깝니다. 보일러 호스와 모래들이 채워져 있는데 거기까지 핏물이 스며들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틀간 공사를 진행하고 인부 2명의 재료비까지 100만원 선에 처리해요. 다른 업체 작업을 보면 마스크를 끼고 외국산 약품이라며 소독하던데 원인을 뽑아내야지만 냄새가 근본까지 처리돼요. 참고로 저는 이런 청소업에 있지 않아요. 냄새의 원인 제공을 처리한 후에 부동산에서 다시 방을 내놓아요. 싸니까 빨리 나가요. 제가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 여느 살림집처럼 잘 살고 있더군요. 세입자는 전혀 모르겠죠. 모르는 게 약이고요. 주변에서도 금방 잊혀져요. 이렇듯 요즘은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대행으로 맡기고 세입자 간의 이웃사촌이 아닌 생판 모르는 남으로 살고 있다 보니 내가 살기 전에 이 집은 어떤 집이었는지 몰라요. 번외로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가끔씩 죽고는 해요. 이유는 대개 음주나 심근경색인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들쳐 업고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인은 항상 일을 조용히 처리해요.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걸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7번째 이야기, 유교괴담.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저도 태권도 학원과 속셈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도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바로 속셈 학원을 갔죠. 가정집을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발을 벗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는데 집에 가려고 보니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메이커도 아닌 낡은 시장표 운동화인데 현관과 신발장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훔쳐간 자식은 완전 범죄를 꿈꾼 것 같은데 본인의 신발도 없더군요. 원장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집에 남는 신발을 줄 테니 신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받았던 신발은 핑크색 털 실내화였어요. 겨울에 학교에서 신었던 털 실내화. 흰 태권도 도복에 촌스러운 핑크색 털 실내화. 어린 마음에 수치심을 크게 느낀 저는
학원을 나온 후에 누가 볼까봐 집까지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엔 승용차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넓이의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골목의 중간 지점을 달리던 도중 어떤 아저씨가 절 부르더군요. 수치심의 감정이 고조됐기에 바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던 도중이었지만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저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오라는 손짓을 하며 제게 말했어요. 신기한 병아리 가져가지 않을래? 그토록 기르고 싶었던 병아리를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에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 신기한 병아리라니.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인기를 얻을 게 분명했어요. 아저씨는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병아리가 다른 곳에 있으니 같이 가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내심 실내화가 신경 쓰였던 저는 멀어요. 저 지금 빨리 가봐야 하는데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골목 안에 있는 다른 길을 가리키셨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아저씨가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핑크색 실내화를 볼까봐 아저씨가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같이 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며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골목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핑크색 실내화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겠다는 생각에 아저씨 됐어요. 저 빨리 가봐야 해요. 하고 뒤도 안 보고 집까지 달렸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병아리를 얻어 올 뻔했다고 말하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절 혼내셨죠. 가끔씩 생각하는데 신발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신발이 핑크색 털 실내화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신기한 병아리를 받았을지, 아니면 어디 팔려가거나 죽었을지. 8번째 이야기, 나이가 아니었다. 전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정말 그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알맞은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을 읽는 건 세금을 보고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전 책상에 앉아 제 반의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끄적이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카를로스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소용돌이치는 우주를 지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울 모양의 외계인과 2개의 머리를 가진 화성인들로 가득 찬 머나먼 행성을 방문했어요. 전 빙긋 웃으며 마지의 마음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진정한 캔디랜드였어요. 사탕 막대와 젤리빈의 향이 가득했고 작은 젤리 과자로 만들어진 성과 카라멜로 된 폭포가 있었습니다. 마지는 진저브레드맨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할 때 누군가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 사라를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라는 정말 제가 본 아이들 중 몇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게 말린 갈색 머리에 강아지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이죠. 더피 선생님. 선생님 주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사라는 저를 큰 소리로 부르고선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더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가 여러 가지 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전 사라에게 큰 포옹을 해줬습니다. 사라는 우리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사라의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는 아직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 사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리고 저는 거의 구토할 뻔했습니다. 그 뜨거운 악취에 죽음의 물결을 마주쳤을 때 전 질식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짙은 어둠에 의해 눈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제 뇌로 흘러들어가 마치 건드리는 모든 걸 검게 물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 안에서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저를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휘감고 얼굴을 꾹꾹 눌렀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점점 커져와 제 고막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라를 보내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몸이 떨리는 걸 그 애한테 보이지 않길 바라며 말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사라. 전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간식 먹을 준비하자. 알았지? 그 아이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전 그 애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 드레스를 입은 게 무엇이던 간에 저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집주인. 이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6월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걸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그는 큰 냄비를 물이 새던 곳 밑에 두고는 알아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냄비 속 물은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냄비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이 새는 곳으로부터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천장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는 예보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10일간 줄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나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지출될까 걱정했기에 그는 동네에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수리를 위해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주인만이 서명할 수 있었죠. 남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당치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집주인이 회신을 안 주는지 도저히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 달에 2번 정도 종종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이 지속된 어떠한 손상에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어떠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가 다급히 머리맡 램프를 켜자 저 멀리 희미하게 뒤집혀져 있는 식탁과 거대한 형체의 무언가가 가로로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아파트를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담요를 둘러싸고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엌 천장 위에 시체가 있었고 물에 너무 많이 불어난 나머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빗물 때문에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시체는 부검에 넘겨졌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었고 남자는 그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인에게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리처드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었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를 흉내내던 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10번째 이야기, 퉁퉁 괴담. 내가 탔던 배는 PCC다. PCC는 주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함대는 이야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름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교대도 잘 안 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가고 당직 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었고 그랬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 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암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 탐장이 갑자기 악을 지르면서 그 옆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 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 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 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 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 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시체 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 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에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와 임무 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 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병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 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인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온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인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에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습니다.